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남매를 키우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직업이 농부라서 어디 가서 소개하면 꼭 질문이 많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 어떤 거 키우냐, 심지어 돈은 어느 정도 버냐 등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꽤 크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재배하는 작물도 하나가 아니랍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거기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맥도날드 있어요? 서브웨이는요? 이런 식으로 매우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지역은 시골이고 겉으로만 보면 되게 한적합니다. 대형마트도 없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게 자란 것은 전혀 아니에요. 부족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저처럼 농사 지으며 사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따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한적함이 주는 여유가 참 좋습니다. 여유를 느끼고 자연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시골에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니 정신 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절대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 사연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랍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이 농사를 하고 계셨고 위로는 2명의 언니가 있어요.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실 때는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밭도 크고 넓고 과수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작게 했었습니다. 딱 집 앞에 상추와 배추 같은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듯이 아끼고 살았죠. 저는 교복도 새 것으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언니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었거든요. 넉넉한 집안이 아닌데 아이가 3명이나 있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신발 공장이었는데 언니가 공장에 들어가며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월급을 한동안 우리 집 생활비로 다 썼거든요. 물론 집에 빚이 많아 그걸 갚기도 했었죠. 둘째 언니는 상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동네에 있는 읍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그렇게 언니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에 계속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가족들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꼭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서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꽤 큰 의미랍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서울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영미야, 축하해. 너희 부모님이 열심히 상추 키워서 번 돈으로 효도를 하네. 내가 더 기쁘다. 아이, 막내딸이 한 건 했네. 부모님하고 언니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니. 아휴, 기특하다. 실제로 부모님과 언니들은 제가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로 간다니 너무 행복해했죠. 그렇게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 시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제가 겪은 서울은 너무 큰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물론 가족들이 있는 고향이 좋기도 했는데 서울이 주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가족들에게 손 빌리는 것이 싫어서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는 제가 벌었어요. 그리고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잘생겨서 제가 따라다녔죠. 보통의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좋을 땐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나란히 들어갔어요. 직장도 자리 잡고 사귄 기간도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집안 사정을 그때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사실 듣고 저는 되게 놀랐는데 이유가 남편은 무려 사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물론 연애하며 서로 가족 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눈치챘는데 형이 3명이나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항상 남편은 저에게 그냥 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바로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평소에 가족 얘기를 꺼리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도 3자매 중 막내로 자랐으니 형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긴 했는데 그게 흠은 아니잖아요. 들어봤더니 지병으로 남편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집안 사정을 다 터놓고 얘기하고 각자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형님들 때문에요. 남편이 먼저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었는데 사실 우리 집은 남편을 굉장히 반겼어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형부들이 사실 그다지 좋은 성격과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만났고 둘째 언니는 손님과 결혼했는데 둘 다 능력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 형부들을 보다 멀쩡하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위가 온다니 부모님은 버선발로 맞이하셨죠. 아이고, 정서방, 이리 와요.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가 시골이라 크게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대신 많이 차렸으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요. 실제로 엄마는 남편이 인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에 가서 한우를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 한우요. 아버지는 우리 집 앞마당에 키우던 오리까지 손수 잡아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언니들도 형부들하고 와서 갈비찜부터 그날 당일한 겉절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무리하게 먹었습니다. 올라가다 휴게소에서 소화제를 사 먹을 정도로요. 부모님은 남편의 차에 농사지은 고구마부터 상추, 온갖 농작물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면 안 되고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대접을 해준 것은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남편을 맞이하니까 저도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푸대접만 아니길 바랐죠. 그런데 웬걸? 시댁에 가자마자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어요. 아, 오늘 온다고 했었지? 미안.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일단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우리 가게로 갈까? 아니, 제가 오늘 인사 온다고 했잖아요. 아이 참. 까먹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정색해. 재수씨, 어서 와요. 일단 우리 가게로 갑시다. 저는 시댁에 인사 간다고 백화점에서 옷까지 사입고 고급 한우와 과일 세트를 사서 갔거든요. 꽃다발과 와인도 챙겨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푸대접이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깃집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오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본인들 가게로 데려갔어요. 아, 그래. 얘기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시어머니가 안 계셔. 오히려 동서는 좋을 거야. 다들 모난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당할 일은 없잖아. 아버지도 병원에 계셔서 사실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우리야. 그냥 우리 부부를 시부모라 생각하면 돼. 오히려 좋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참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거든. 이 가게뿐만이 아니고 저기 골목 뒤에 또 가게가 있어. 횡재한 거지 뭐. 진영이가 순하고 착하니까 결혼해서 살기엔 딱이지. 아, 우린 명절에는 꼭 모이니까 그건 명심하고 가족들이 사이가 좋아서 행사가 많아.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한테 대뜸 반말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본인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부터 자식들의 학교 성적까지 온갖 자랑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존중받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보지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님께 전달하니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만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당연히 제 편이었죠. 아니, 우리는 마당에서 오리까지 잡아서 대접했더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잖아. 아, 지금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 너무 기분 나빠. 이대로는 결혼 못 시켜. 제부한테도 실망이야. 진영 씨도 몰랐대. 계속 몇 주 전부터 내가 온다고 했는데 그걸 까먹은 것 같더라.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몰랐어. 제가 인사를 다녀온 후 결혼 얘기가 나오면 침묵하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우리 큰형이랑 형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 그런데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서운할 일 전혀 없게 할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럼 상견례까지는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우리 고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는 건가? 네, 농사 지으면서 사세요. 저 어릴 때부터 집 앞 밭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요즘 시대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구나. 교과서에서만 봐서 몰랐어. 아니, 형수님들 왜 그러세요? 농사가 뭐 어때서 그래요? 아유, 도련님, 결혼하려고 애쓴다.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 그래, 다들 그만하자. 기에 눌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형님들은 보통 기가 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 언니들이 없이 외동이었으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버님들은 오히려 멀쩡했습니다. 생각보다 말수가 없어서 놀랍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 보였어요. 서로 형님, 동사하며 지내는데 마치 자매처럼 친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결혼하면 저 사이에 제대로 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죠. 살면서 고향에 관한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러면 곤란하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현실적으로 나오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따로 시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눈만 간신히 뜨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많이 늦둥이기도 해서 시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결혼식 혼주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대신 앉을 어른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첫째 언님과 첫째 아주버님이 혼주석에 앉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저히 병원에서 나오실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마치 세 명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생각보다 우리 결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결혼식뿐만 아니고 우리 부부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늦둥이라 오히려 조카들과 나이대가 비슷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혼주 한복을 고르러 가서 발생했어요. 큰형님은 자꾸 신부 어머니가 통상적으로 입는 색을 골랐습니다. 누가 봐도 신부 어머니 색상인 분홍색인데
자꾸 본인도 분홍색을 고집했어요. 동서, 나 이 색이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린다. 그치? 나는 이 색으로 할게. 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미 언니들 결혼 때 한복을 구입하셨는데 그 색이 분홍색이에요. 겹칠 것 같은데. 겹치면 뭐 어때? 똑같이 예쁜 색 입으면 좋지. 아유, 요즘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혼주 한복은 맞추는 게 좋아요. 아, 분홍색은 신부측인데. 나는 우리 딸 결혼할 때 상대 엄마가 분홍색 입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시골이라 아무래도 좀 이런 건 예민하시려나? 동서, 어떻게 생각해? 시골이라 예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겹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겹치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정색하고 말해? 아, 나는 정말 그냥 예뻐서 그렇게 입으려고 했던 건데. 아, 뭐, 알겠어. 한복 사건으로 큰형님에게 저는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결혼식장에 꽃장식을 돈을 추가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사치 부린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저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러네. 평소에는 오히려 나 소외당해서 슬펐던 기억이 더 큰데. 그냥 괜히 텃세 부리는 것 같아. 속상해도 넘겨야지. 어차피 당신 낳은 어머니도 아닌데. 큰형님은 자기의 영향력을 상당히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형님들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실제로 결혼하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거든요. 갔다 오면 선물을 사와서 시댁에서 같이 드렸는데 형님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 어려서 센스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는 더 비싼 거 기대했는데. 친정도 제가 막내라 챙길 식구가 많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 뭐가 죄송해요. 이렇게 사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너무 그러지 마, 다들. 요즘 애들은 다를 줄 알았지. 나는 신혼여행 제주도로 다녀왔는데도 면세점에서 비싼 거 사왔었어. 아, 당신 기억나? 우리가 첫째라 아버지가 기대가 많으셨지. 그때 면세점에서 완전 비싼 술 샀던 거. 기억나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의 거의 몇 배였지? 한 10배는 됐을 거야. 다음에 선물할 일 있으면 비싼 걸로 드릴게요. 아니, 다들 우리한테 왜 그래요? 그래도 선물 사온 성의가 있지. 그래, 그래.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형님들이 비꼬면 아주버님들이 오히려 막아주었죠. 저는 형님들이 저한테 이러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아마 텃세와 기싸움이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막내로 자라서 언니들보다 지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언니들이 항상 저한테 미안함을 갖는 이유도 그거였고요. 부모님도 막내라고 단 하나도 새 것으로 사준 적이 없다며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결혼이니까 많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을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사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서 도움을 주니 서울의 직장과 가깝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형님들은 죄다 경기도에 살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외곽이라 교통편도 불편했고 집의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저는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하니 안 이꾸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상당히 유치하게 저를 따돌렸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큰 집으로 가서 차례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고 생선 자체를 그래서 싫어하기도 해요. 그 사실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해서 다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가 명절에 가면 자꾸 제 앞에 생선을 놓더라고요.
동태전부터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등 생선 요리가 그렇게 많이 식탁에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면 대놓고 기분 상한 게 보이기도 했죠. 아, 재수씨 먹을 게 없나? 갈비찜이라도 가져다 줘.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다 생선 먹어. 편식이 좋은 습관은 전혀 아닌데. 동서, 고칠 생각은 없나? 저는 단순히 편식을 떠나서 알레르기예요. 먹으면 응급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해요. 아까 저희가 갈비찜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먹을게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들고 올게요. 아, 그거는 내일 차례 지내고 먹으려고 했는데. 아, 저기 베란다에 놔뒀는데. 아휴, 꼭 이렇게 먹다가 일어나게 시키네.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남편과 제가 먹으려고 갈비찜이니 과일이니 다 가져가도 그걸 다 베란다에 숨겨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 제가 고기를 찾으면 은근히 다시 그대로 식탁에서 그릇을 슬며시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인데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둘째 언니가 말하길 진짜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형님들을 잘 막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하며 최대한 시댁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진짜 시부모님도 아니니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첫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저는 피부가 매우 좋은 편이라 몰랐는데 남편이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피부 때문에 대학병원도 다니고 피부과도 정말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아실 텐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걸 언급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면 형님들은 꼭 우리 아들 재영이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병원은 다니고 있어? 네, 약도 먹고 있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거 엄마가 집에서 관리 잘해주면 좋은데 동서는 일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나 보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내가 열심히 집에서도 최대한 가공식품 안 쓰고 식단 관리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왜 그러세요? 실제로 저는 아들 피부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어릴 때가 유독 더 심했거든요.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속상한 마음에 잠든 아들 옆에서 한참을 운 적도 많아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으니 나중에는 모이기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형님들은 우리 부부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좋게 말해 관심이었지 오지랖이 매우 넓었습니다. 제가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 모일 때 우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집에서 줄곧 모였는데 우리 집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모이기 쉽다고 명절이나 제사 때 우리 집에 모였어요. 이번 설에도 동선의 집에서 하자. 괜찮지? 우리 집은 이제 애들이 커서 사춘기라 모이기가 좀 눈치 보여. 요즘 애들 알지? 예민해서 괜히 신경 건드리면 안 되잖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부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조카들도 같이 모이니 한번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 형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대가 되게 비슷했어요. 같이 놀면서 아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도 심했습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아토피에는 과자가 진짜 최악이에요. 그런데 시조카들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과자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먹고 싶어 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과자. 나도 과자 먹고 싶어. 나만 못 먹어.
재영아, 저거 먹으면 재영이 피부 여기서 더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 과자 먹으면 병원에 더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참자, 응?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완전 맛있는데. 하나만 줄까? 하나도 먹으면 안 되나? 창서가 저기로 가서 먹어. 재영이는 과자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올 때는 과자 금지야. 알겠니? 우리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억울해요. 급기야 시조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그 모습에 달려온 형님은 괜히 저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아니, 왜 동선에 애를 올려? 그냥 좋게 말하면 되잖아. 재영이 아토피가 우리 아들이 생기게 한 것도 아닌데. 집에 일부러 과자를 놔두지 않아서요. 아이니까 당연히 보면 먹고 싶죠. 그냥 이해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부딪히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시집살이 문제는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워낙 병원에 오래 계시기도 하셨고 지병이 있으셔서 예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유대감이 딱히 없어서 슬픈 마음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남편의 아빠고 어른이 돌아가신 거니까 속상하고 슬픈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엉엉 눈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누가 보면 자기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아주버님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며 의아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 분배를 두고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별로 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우리는 재산 분할에서 빠지겠다고 했죠. 막내 동서는 집에 돈이 많은가? 재산 정말 한두 푼도 안 받을 거야? 저희는 그냥 있는 것에 고마워하며 살게요. 진짜 괜찮아요. 시골 출신이라 무소유로 사는 건가? 그렇게 시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의 세 형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곽에 살던 형님들은 서울로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에 유산을 합쳐 서울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더욱 괴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큰형님을 제외한 2명의 형님들은 주부였어요. 그러니 남는 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뻑하면 연락이 왔어요. 동서, 우리 근교로 놀러 가자. 동서 운전할 줄 알지? 우리는 못하니까 동서가 운전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저 주중에 일해서 피곤해요. 혹시 다음 주에 가도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동서, 우리가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동서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속상하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형님들은 가족 간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이면 자기들끼리는 편했거든요. 이미 친한 사이였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면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제가 전담해서 돌봤습니다. 저라도 이런 관계였으면 모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마침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모님을 뵈러 갔더니 부모님이 뜻밖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제주도로 가려고. 그런데 너희 언니들은 농사 짓는 게 싫대. 혹시 생각 있니? 너희야말로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니까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농사 짓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은 해볼게요. 제가 살던 고향은 아빠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는 무리라고 판단하셨대요. 그러면서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셨죠. 제주도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 떠난다고 하셨죠. 그 점은 저도 너무나도 응원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농사 짓는 것이 싫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저 제안을 듣고 수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있었고 서울살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형님들이 서울로 와서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시조카드를 맡기고 본인들은 놀러 다니기도 했죠. 동서, 미안해. 잘 부탁해. 애 아빠가 오랜만에 쉬는 거라 모처럼 우리 둘이 놀러 갔다 오려고. 우리 애들 말썽 안 피우는 거 알지? 형수님,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우, 걱정 마요. 서방님 결혼하더니 아내밖에 모르네? 저도 주말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아이들 먹는 거는 아무거나 먹여도 되는 거죠? 대충 라면 먹여. 고마워. 라면은 우리 집에 애초에 없는 음식이었어요. 아들의 아토피가 매우 심해서 밀가루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조카드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가면 아들은 자꾸 가공식품에 노출되었습니다. 애들끼리 놀러 나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피부가 뒤집히는 날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시골살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도 계속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반면 제 직장은 재택이 불가능한 구조라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피부가 갈수록 심해져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연과 안 좋은 공기가 가득한 서울이 아닌 사방에 높은 건물이 없는 시골에 가니 아들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밀가루 음식이 아닌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들을 먹였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적으로 형님들과 멀어지니 살 것 같았어요.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죠. 엄마, 이것 봐. 나 개울가에서 아빠랑 물고기 잡았어. 우와, 엄마도 어릴 때 물고기 잡으면서 놀았는데 재밌었어? 실제로 시골에 와서 우리 가족의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성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의외로 농사에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같이 밭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파는 방법이 한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할 줄 아는 세대라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재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했더니 생각보다 농사도 잘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농사 지은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는데 입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했던 샤인머스켓 들어보셨나요? 남편과 저는 초창기에 이 분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속상해서 잘 수가 없었죠. 사업이 성공하면서 남편은 재택으로 일하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 둘은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시골 내려가더니 아예 연락을 끄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 예의지. 곧 아버님 제사니까 올라와. 알겠어?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둘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시부모님이 안 계셔도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얼굴 비출게요.
실제로 저와 남편은 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저도 악감정이 사그라들어서 오랜만에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샤인머스켓 박스를 챙겨서 가서 선물도 드렸죠. 아, 이거 농사 짓는 거야? 시골살이는 좀 어때?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이 살기는 하지? 아, 밤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무섭겠다. 괜찮아요. 그래도 근처 도시로 가면 있을 건 다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실제로 재영이 피부도 전부 다 괜찮아졌으니 다행이죠. 그건 그래. 확실히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 동서. 우리 그럼 이번 여름에는 동선의 집에 가서 휴가 보내자. 나도 그 지역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 그래. 우리 동선의 집에 좀 놀러 갈게. 이사 가고 집들이도 안 갔잖아? 나는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서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너무 궁금하다. 막 감자 캐서 먹나? 그냥 뭐, 사는 건 다 비슷하죠. 그런데 남편하고 제가 정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형님들이 오셔도 신경을 잘 써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니까. 아니야. 우리 그냥 냅둬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잘 놀게. 그럼 이번 여름 휴가는 동선의 집에서 보내는 걸로 하자. 애들한테도 시골이 불편해도 좋은 경험은 되겠네. 남편하고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집이 시골이라 주변에 뭐가 없고 불편하실 텐데. 아까는 괜찮다며. 그러지 말고 좀 놀러 가자. 그런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많이 챙겨가야겠네. 아, 동서야 뭐 시골 출신이니까 괜찮겠지만 우린 아니잖아. 주변에 뭐 약국은 있나? 일단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여름이 되고 실제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둘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몸조리를 핑계로 시댁 식구들을 부르지 않았죠. 제가 서울에서 형님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일부러 피하고 싶었는데 그 명분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하는 농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도 뽑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더 화려하게 짓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집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라 추억이 많기도 했고 또 누구한테 보이는 삶이 아닌 우리 가족이 만족하는 집이라 그 상태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 명품이나 다른 것에도 진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돈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그걸 저를 치장하는 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경우가 달랐어요. 남편은 다른 것은 진짜 괜찮았는데 유독 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여보, 또 슈퍼카 사진 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 사. 당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차잖아. 이거 진짜 비싸. 5억이나 하는 거라 덕 사기엔 부담스러워. 당신 나 따라서 시골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괜찮으니까 그냥 사자.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잖아. 그럼 나 진짜 사도 될까? 고마워. 이거 타고 우리 전국 일주 다니자. 남편은 매우 기뻐했어요.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방방 뛰는 남편을 보며 이 맛에 돈을 버는 거구나 느끼게 되었죠. 둘째를 핑계로 제가 시댁 식구들과 거의 또 연락 두절이 되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한밤중에 둘째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혹시 지금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동서한테 하겠어. 우리가 지금 남편하고 급하게 쓸 곳이 있어. 네? 갑자기요? 형님, 지금 새벽 2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내가 나중에 사정은 설명할게. 진짜 급한 일이라 그래.
동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며. 그럼 큰 돈 많지지 않아? 일단 1,000만 원은 저희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당황스러워요. 형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아니, 저번에 뭐 서방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꽤 돈 만지는 것 같던데. 거짓말이었어? 그래. 그렇게 시골에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어? 형님,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있는 척은 다 하더니.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새벽에 갑자기 저러니까 당연히 저는 거절했어요. 평소에 친밀하게 연락하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둘째 아주버님은 다음날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 했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사실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 1,0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형님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어요. 특히 둘째 형님은 특유의 표정과 가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또 둘째 형님이 되게 허영심이 심하세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꼭 보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 그거 옷 백화점에서 산 거야?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쇼핑했어요. 그거 짝퉁이야. 어디서 디자인만 따서 만들었나 보다. 그거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디자인이거든. 나는 동서가 알고 입은 줄 알았네. 내가 알려줘서 다행이다. 어디 가서 그런 거 입으면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 아, 제가 명품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관심이 없는 거랑 그건 다른 문제 같은데. 뭐, 어쨌든 동서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어디 가서 변명이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둘째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기가 당연히 싫었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어디서 사채를 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평소에 하는 것을 보면 딱히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돈이라는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둘째 형님은 극적으로 첫째 형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워낙 친하기도 친했고 큰형님이 가족을 중시하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돈 거래가 되게 둘째 형님에겐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그 뒤로 다 같이 모이면 큰형님 옆에 딱 붙어서 마치 시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원래도 형님들끼리 더 친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 사건 이후로 그들끼리 더 가까워졌죠. 어차피 저야 서울에서 벗어났고 거기 끼고 싶지 않아 상관은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우리 언제 초대해? 왜 저번에 하겠다고 하고 임신 핑계로 우리 다 못 갔잖아. 집들이요? 그러네. 우리도 시골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니까. 초대 한번 해줘. 나는 동서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줘. 우리 고향으로 놀러 오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둘째 임신을 핑계로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 오고 한 번도 집들이를 따로 하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대하자고 했죠. 둘째 형님이 특히 꼭 어떻게든 방문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어요. 그리고 약속날이 다가오자 저는 나름 그래도 시댁 식구이고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남편하고 얼마나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들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옆 지역에 가서 이불도 몇 개 사오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놀라고 튜브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마당에서 밤에 모닥불에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먹으려고 그것도 준비했고요. 남편이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마당에서 키우던 오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시댁 식구들이니 오리를 잡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 둘째 언니는 고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언니까지 와서 같이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동서, 막내 동서, 오리 왔어.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아, 동서, 오리 주차 어디다 해? 오셨어요. 차는 거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어차피 거기로는 사람들이 안 지나다녀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식들도 데리고 와서 정신이 없었죠. 주차 자리 때문에 남편의 비싼 슈퍼카는 창고로 넣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라 다들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른들도 다 같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나름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자기 형들을 만나니 신났는지 술도 마시더라고요.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마실 정도면 진짜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저도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에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방부터 마당까지 이불을 다 깔고 밤에는 뭉쳐서 잠도 잤어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은 거기서 재웠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제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오전에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이 손님이라 손을 벌리기는 싫더라고요. 또 우리 집 부엌이니 제가 다 하는 것이 편했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부엌에서 밥도 짓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깼는지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둘째 형님을 선두로 다른 형님들도 깨어났습니다. 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형님들 보고 편히 쉬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을 차리는데 진짜 한 명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그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당으로 나가서 상추를 따려고 했더니 형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로 절대 안 오길래 되게 대단한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요. 어쩐지 농사 크게 됐다니 뭐니 했을 때 놀랐는데 허언증 같아요. 난 화장실 보고 놀랐잖아요. 아무리 옛날 집이어도 심했어요. 아토피 다 나았다던데 아토피도 도망갈 것 같아요. 형님들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제 사실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에도 놀러 오라고 초대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들의 아토피로 저러는 게 너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제대로 따졌죠. 형님들,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깜짝이야. 다 들었어? 아니 근데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후진 곳에 사는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불쌍하고 짠해. 우리한테 돈 못 빌려준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은 몰랐지. 저희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 아토피로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없는 말 했나?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형님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침 어젯밤에 셋이 돈 얘기로 다들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집이 꽤 산다는 것을 형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창고로 걸어갔어요. 마침 마당에 있어서 창고가 가까웠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남편의 5억짜리 슈퍼카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형님들의 눈이 아주 말도 안 되게 커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있을 건 다 있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않은 게 아니고 둘째 형님 돈은 그냥 빌려주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뭐야? 아, 그럼 돈이 있는데 없는 척한 거야? 아니, 근데 세상에, 저게 뭐야? 어머, 다들 뭐해? 조차. 와, 대박. 웬일이야. 막내 너 성공했구나. 야, 이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건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다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슈퍼카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차를 보더니 남편에게 은근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형님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허영심에 가득 차서 명품이니 뭐니 관심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큰 것을 가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다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누구처럼 대출받아서 겨우 갚아나가는 삶이 아니고요. 저 말을 마지막으로 했더니 둘째 형님은 온몸이 새빨개진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고 우스웠어요. 아주 통쾌해서 전날은 두 다리 잘 뻗고 잠이 들었죠. 그 뒤로는 형님들은 창피한지 연락도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아주버님들이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어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명절에 형님들을 봐도 오히려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하고 아주 행복하게 남편과 시골에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저는 저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늙은 나이에 인생을 통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 4명 키우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과정부터 시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엄청 애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아주 등골이 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혼자 시킨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까지 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정도면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집안일을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다지 기분 나쁘고 할 것도 없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저를 무슨 몸종처럼 부렸다는 것이죠. 언제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옷을 골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옷장에서 최대한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법한 옷들만 골라서는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옷을 골라드릴 때마다 젊은 애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그런 거적대기나 입고 가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 어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나? 라며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빗으로 꽂힐 만큼 독설을 날렸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시아버지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기에 애써 웃는 얼굴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시아버지 옷을 골라드려야 했습니다. 그 노릇을 30분 넘게 했는데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 이런 거라도 잘할까 싶어서 맡겨본 내가 미쳤지. 으유. 라며 혀를 있는 대로 차고 저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똥개 훈련시키는데 달인이었어요. 틈만 나면 여자 혼자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켰고 예, 내가 중요한 물건을 좀 빠뜨렸는데 그것 좀 가지고 얼른 와라. 라고 저를 시켰죠. 차라리 정말 까먹어서 놓고 가신 거였다면 번거롭고 귀찮기는 했어도 그게 서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까먹고 물건을 놓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시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 짓이라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하댔던가?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어머님! 이라고 답한 다음 매번 그 물건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러 가야 하는 제 처지가 제일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부모님이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는 단어대로 정말 제 두 번째 부모님과 같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했고 시부모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네네 하면서 따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도 그것으로 시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고 그렇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아껴서 사남매 키우느라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좌판을 열어서 생선이라도 팔았죠.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이었지만 매일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저는 시장 내에서도 엄청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게다가 텃세 아닌 텃세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팔기도 힘들었죠. 마음 기댈 곳은 없고 나를 공격하는 곳은 많고 정말 너무 서러운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따르는 거 보고 어버이날에 엄마 사랑한다면서 카네이션 주고 학교에서 맛있는 간식 받아오면 엄마 먹으라면서 가져다 주고 그런 작은 것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일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담긴 애정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 원흉 중 하나인 시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어린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버티다 힘들 때면 남편한테 속을 털어놓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분을 풀고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소름 돋을 수 있겠지만 워낙 시부모님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게 많았다 보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속이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단 하나라도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 매정하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 면전에 대고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며 이 집에 더러운 거 옮기지 말고 당장 나가! 라며 모욕을 일삼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시켜가면서 억지로라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머리를 맞댔던 두 분이었기에 언젠가부터는 저는 차라리 시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스스로를 혼내고 죄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두 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어쩐지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들이 무색하도록 편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해줄 날은 평생 없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자식들 뿐이었으니까요. 애들을 전부 대학을 보내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시장에서도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생선을 팔았고 이전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 푼 두 푼 아끼고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제 옷들은 다 해지고 구멍이 났을지언정 대충 서툰 바느질로 꿰매서 가리면서 입고 다니고 애들한테는 좋은 옷 많이 사주고 좋은 것들만 먹였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다 보내줬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던 날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하지만 애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아직 저희 품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애들이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자기들이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낸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등록금이 모자라면 저희가 번 돈으로 대주었고 중요한 날이면 부모로서 용돈을 줘야 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정말 소처럼 일만 했죠. 첫째부터 차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는 내 자식이랑 결혼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나 장모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들이 애먼 집에 가서 결혼해서 고생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할 사람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 자식이 나 같은 삶을 사는 건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막둥이 딸까지 시집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인데 신혼집 꾸려서 사는 것까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를 끝낸 기분이랄까요? 사람들이 가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애들이 진정으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바라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본인들 인생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애들한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만큼 남편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막내가 결혼을 한 뒤부터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행 갈 거면 당신 혼자서 다녀와요. 난 피곤하니까. 평소 남편은 엄청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자고 제의를 하면 한 번도 거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둘만 남게 된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오랜만에 외식할 겸 밖에서 밥을 먹게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때문에 늦은 피로라도 몰려오는 거거나 막내 시집 보내고 쓸쓸해서 기분이라도 타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보는데 이건 저한테 화난 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도 어쩐 일인지 쉽게 말을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하고 딱 반년째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막내네 신혼집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한껏 꿈에서 들렀어요. 사위와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막내랑 잘 지내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뭐 그런 소소한 질문들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죠. 당시 막내가 일이 너무 바빴어서 다른 자식들에 비해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간만에 얼굴을 본 것이라 그런지 더 반갑고 기뻤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택시를 타고 남편과 집에 가는데 남편은 어쩐지 어두운 얼굴이었죠. 그때쯤에는 이미 저 역시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다는 얼굴로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더니 하얀 서류를 하나 가지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소.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갈라섭시다.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홍두깨인지 황당했습니다. 평생 자기 의견 하나 얘기 안 하고 전부 제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던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운 것이 이혼이라니. 게다가 저희가 만약에 한창 때 젊은 부부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희 나이가 각각 70대 초반인데 아무리 요즘 세상에 늦게나마 이혼하고 새 인연 찾는 사람이 많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성격상 절대로 이혼을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태어난 남자들에 비해서 가부장적이지는 않았지만 남들 시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라서자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선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수도 없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묵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과 헤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아니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안 됐거든요. 차라리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저렇게 구는 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도 뭣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얼떨떨했죠. 처음에는 이 양반이 나이 먹고서 갑자기 장난이라도 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더라고요. 미진이까지 결혼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소. 나 그동안 40년간을 참고 살았소. 당신의 말투 그리고 푸념 이젠 그만 좀 듣고 싶소. 이제 정말 저희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동안은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남아있었고 그 사랑이 소진된 이후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막내딸까지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거 자기 눈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요. 언제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애들 어리고 시부모님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남편한테 제 속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돈과 관련해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별말 없었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쏘아붙이는 투기도 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면 세게 말이 나가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나 참 순진하고 소녀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순진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되었던 아무리 돌이켜봐도 남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약 40년가량을 참을 정도로 심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던 걸까요? 하다못해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만 한 번 했었어도 제가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시 남편이 제 말에 대해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도 본인 성격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자기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서 어느 정도는 그 힘듦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푸념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내심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언제 이혼할지 시간을 재고 있었을 뿐.
기껏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좀 다니고 지금이야말로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본인이 자기 먹고 살 작은 돈만 빼고 집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뭘 얼마나 참았길래 이렇게까지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남편한테 정 그러면 혼자라도 여행을 다녀와 봐요. 마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간절한 얼굴을 보는데 그때서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간을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이혼을 하네 마네 하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 역시 이혼에 찬성을 했죠. 솔직히 마음이 너무 허했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집이랑 뭐랑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과 둘이 있다가 혼자 있는데 집이 어쩜 그렇게 넓은지 너무 외롭더라고요. 정말 매일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대체 남편이 이렇게까지 쌓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여도 상황이 그렇게 저를 만든 것인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혼은 너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꿈속에 젊을 적 남편과 제가 나오더군요. 신기하게도 저는 남편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서로 예쁘고 좋은 말들만 하는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금세 결혼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에게 타박을 받는 것에 잔뜩 스트레스가 쌓인 저는 남편에게 때때로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저는 남편에 대해 그 모진 말들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꿈의 마지막은 남편으로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저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숨을 헉헉 들이키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말이 꿈이지 그동안 저는 몰랐던 남편의 속 응어리를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의 마음을 어림짐작하게 되었어도 제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제게 이혼을 원했는지는 이해가 되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에도 이렇게까지 저를 대놓고 싫어한다고 티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남편의 모진 말과 함께 끊긴 전화를 멍하니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회의가 들더군요. 이 나이를 먹고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가도 결국 사과도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정작 남편은 내 사과조차 받기 싫은 게 본심일 텐데.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만 붙들고 있다가 문득 부처님을 무척 깊게 믿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이유지만 저처럼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자니 그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부처님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무교였고 그간 애들 키우는 게 힘들기는 했어도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려야 할 만큼 힘들지는 않았던지라 처음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오니까 분명 그때랑 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조언들이 세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텅 빈 집에 혼자 있어봐야 외롭긴 하고 자식들이랑 사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부처님한테 불공이나 드리면서 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덕분에 친구 따라서 절에 자주 갔고 지금은 저도 엄연히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을 깊게 믿게 되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자주 갔던 절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집은 전보다 작아졌고 애들 사는 곳과도 멀어져서 이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긴 하지만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끔은 충동이 들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비록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매달리면 못 이기는 척 져주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부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처님을 보며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욕심을 부리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말이죠. 나이도 먹고 늙은 데다가 이제 와서 새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없으니 다른 사람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살더라도 고생한 남편은 늦게나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가끔씩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를 잠시금 그리워하는 정도는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쪼록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고만 있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형님 동서간에 사이좋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저희 집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확 내지르고 싶지만 가족들끼리 얽혀 있는지라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저와 남편 사이도 무척 좋았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저희 남편과 서방님 이렇게 형제를 키워내셨는데요. 연애 시절부터 서방님도 몇 번 인사하고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 같은 가족이 된 이후에는 무난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서방님은 어릴 적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많이 자극을 받기도 했고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라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의사가 되었고 그게 어머니에게 있어서 큰 자존심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지라 둘이 같은 의료 쪽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때마다 늘상 자랑하곤 하셨어요. 아유, 우리 집에는 의료인이 둘이나 있어서 아주 든든해. 아파도 걱정이 없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근 저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가끔씩 가족 모임도 하고 무난하게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더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서방님이 지금의 동서와 연애를 하게 되시면서부터 뭔가가 꼬이는 것 같더군요. 두 사람이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은 아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곳 병원장님의 조카였어요. 가끔 얼굴 낯이 있긴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던 사이였고요. 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은 건지 저희 서방님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왠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도 꽤 잘 산다고 들었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라서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고 거만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불안했고 우리 서방님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탐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환경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이루게 된 제 가정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관계가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깨질까봐 싫더라고요.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왜 괜한 텃세를 부리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머니도 제가 잘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후 들어올 며느리 자리도 어느 정도 제가 관여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형님 동사가 될 사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다지 흠잡을 거리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알아내서 좀 물어봤더니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진료도 잘 보는 편이고 젊은데 실력 좋다는 평이 많다나요? 그래도 저랑 몇 번 마주쳤을 때 은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던 게 생각이 나서 저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서방님 만나는 여자친구 같은 의사라고 하지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 아니, 뭐? 기영이 만나는 애에 대해서 네가 좀 잘 알고 있는 거냐? 그 녀석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구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굳으시더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얼굴은 예쁘장한데 다 고친 것 같고 저도 몇 번 봤는데 어찌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 며느리 들이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옷도 다 비싼 것만 입고 있고 꽤나 사치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딱 본대로 이야기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야기에 어머니는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봤자 어렵게 의사 만들어 놓았는데 똑같은 의사라고 해서 그냥 장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상황이 좀 꼬이는 듯 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나 싶은 상황으로 기울게 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에 진땀이 났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신 상태인데 서방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어요. 듣고 온 가족이 모두 놀라서 밥을 먹다가 멈추게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곧 인사시킬게요. 저뿐 아니라 어머니도 너무 놀라셨고 남편도 놀라서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너 지금 만나는 그 의사 여자친구? 평판이 엄청 안 좋다던데? 그 말을 들은 서방님의 표정은 매우 놀란 듯 황당해하면서 바로 받아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형?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형은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그때 제가 확 눈치를 주었는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그만 말실수를 해버렸지 뭡니까? 네 형수도 같은 쪽에 있잖아. 듣기에는 부잣집 딸로 자라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아주 오만하다던데? 그런 여자 들여서야 되겠냐?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만 딴 데를 보게 되었고 서방님은 아주 복잡한 마음이셨는지 목소리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 버리셨어요. 형,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나본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 알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서방님을 보니 얼마나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던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서방님 얼굴을 어찌 보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걸까요? 그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남편, 어머니 셋 다 심란해하던 차에 결국 서방님은 날짜를 잡아서 동서를 인사시키러 오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한마디 더 하긴 했지만 일전의 일로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냥 강행해버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날의 일이 좀 황당하고 남편을 비롯해서 어머니에게도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제가 살갑게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했는데 어쩜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줬어야지. 갑자기 줏대 없이 구는 게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날 동서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나름 집에서 돌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나름 수수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저랑은 안면이 있기도 했지만 썩 좋은 인상을 주고받은 건 아닌데 눈이 마주치니 엄청 기계적으로 웃으면서 가식적인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듣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기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형수님이시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저와 안면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형수라니. 분명히 남자친구인 서방님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랑 몇 번 눈 마주친 기억이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니요. 이거 대놓고 자기는 의사고 저는 간호사라서 기억에도 안 남는다고 무시하는 꼴이지 뭡니까? 첫 대면부터 기분이 상하던 중 동서는 진짜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솔직한 마음으로 어머니도 정말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서방님이 탐났으면 첫 만남에 어머니에게 명품 선물을 해오는 걸까요? 누가 보면 결혼 예단이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럴 형편이 아닌지라 시집 오면서 아주 간신히 작은 선물만 어머니께 해드렸고 그때도 만족한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내미는 명품백을 보시더니 입이 벌어지면서 애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어찌나 속물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머 세상에, 아이 처음 보는 자리 부담되게 뭐 이런 선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는 동서 말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기영 씨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면서 뭐가 저렇게 아쉬워서 시어머니한테 지고 들어가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지간히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보는 내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남편까지도 한심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말입니다. 아주버님, 형님, 두 분 선물도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내민 건 백화점에서 사온 고급 과일 바구니와 고가의 양주를 준비했더군요. 그걸 받자마자 해벌레 입이 벌어지는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아무리 봐도 동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께는 거의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백을 사들여 놓고 우리한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선물을 사온 게 말이 되나요? 같은 급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가족들을 만나러 선물을 준비해 올 거면 비슷한 걸로 사와야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받으면서도 기분을 상하게 하다니 진짜 보통 고단수가 아니구나, 나를 제대로 먹이려고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절대로 둘이 결혼만은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세상 일이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동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고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어요. 저보다 자주, 그것도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대고 툭 하면 들러서 값비싼 선물들을 해드리고 가니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어머니에게도 갈수록 서운했습니다. 딱히 저한테 동서에 대한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둘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동서를 더 좋아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배신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편치 않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집에서 지켜오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그 흐름을 바꾸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집에서 음식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 다니기로 해요. 제가 하는 음식들로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멋대로 흐름을 바꾸려는 게 정말 명명백백히 저를 무시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젠 다 귀찮다고 그러자고 하시는 걸 보니 결국 돈 많은 동서 편을 들으시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양쪽이 다 안 계신 저에 비해서 대대로 빵빵하게 의사 집안에 건물도 몇 개씩 갖고 있는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음식 해먹나 밖에 나가나 재료비며 노동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그거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서의 결정으로 흘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같은 며느리면 명절에 와서 오자마자 옷도 편하게 바꿔 입고 바로 일할 준비를 해야지. 초반에 위아래로 차려입고 와서는 계속 저한테 몇 마디 말을 건네대는 게 그때부터 어쩐지 예감이 안 좋긴 했어요. 딱히 명절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나 동선애나 어머님 댁에서 멀리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냈어요. 만날 때마다 화병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니 저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동서를 싫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한테 딱히 동서 얘기도 안 하시고 워낙 동서가 왕래를 잘해서 그런지 저한테 오라가라 연락도 잘 안 하시고요. 그렇게 지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동서 이야기를 또 꺼내시길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혈압이 올랐어요. 내용을 듣자 하니 저한테 손에 들 건 아니지만 좀 고깝게 들리더군요. 큰애야, 둘째 내가 글쎄 쌍둥이를 가졌다지 뭐냐? 아, 그것도 남자애 여자애 하나씩 말이다. 지금 한창 입덧한다고 성화인가 보다. 안정될 때까지는 말을 못했다는구나. 아유, 참 너무 기쁜 일이지 뭐니? 젊어서 그런 건지 임신도 잘 되는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난임이어서 아주 힘들게 아들을 가졌고 모든 상황을 가족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왔는데 동서는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딱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저러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윗사람한테 알릴 거면 어머니한테만 알리지 말고 형님인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좀 얄밉더라고요.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는 게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어요. 여전히 자기가 의사랍시고 제가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간호사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도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해오더니 가족 모임 때마다 제가 몇 번 싫은 기색을 한 걸 눈치채서 그런지 자꾸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더군요. 본인이 의사이건 뭐건 간에 가족관계에서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참 건방지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건 임신이 된 건 축하해줘야겠으니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동서, 쌍둥이 가졌다며? 축하해. 입덧한다고 들었는데 힘들겠다. 네, 형님. 애기 가져보니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지금도 너무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 좀 안쓰러워서 제 딴에는 동서 생각해서 전복죽을 사갔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동서도 무척이나 놀라더군요. 형님, 언제 오셨어요?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뭘 좀 준비했을 텐데. 집에 아무것도 없네요. 동서네 집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좀 보태주셨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확실히 으리으리하긴 하더라고요. 밖에서 볼 땐 평범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엄청 비싸게 돈을 들였는지 같은 동 사는 애기 엄마네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혼수로 해왔다던 가전들도 다 비싸 보였고요. 이런 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반도 못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주제에 원 걱정을 해서 죽까지 사들고 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이 안타까우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가 죽을 받고서는 하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군요.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전복을 못 먹어요. 저 생각해서 사다 주셨는데 죄송해요. 이따가 기영 씨 오면 대신 먹으라고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말이라도 그렇지 그냥 잘 먹겠다고 하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 남편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사다 준 사람 손 무한하게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애지간히도 무시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열이 받더라고요. 이후로 너무 화가 나서 동서 애기 낳을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늘상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당신이 재수 씨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뭐라고? 왜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야? 내가 사간 걸 눈앞에서 무시했다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니까 거절한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하니까 앞에서 거절을 했겠지. 임산부인데 그거 잘못 먹고 탈라면 당신이야말로 어쩌려고 그래. 그냥 넙죽 받으면 이후로 또 사올까봐 하는 말이겠지. 그럼 일단 앞에서 받고 나중에 말하면 되잖아. 형님, 죄송한데 제가 전복은 못 먹는다고. 사람이 뭐래도 윗사람한테 순서에 맞게 굴어야지. 이건 날 무시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여기까지 듣더니 아주 질린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같이 구냐고. 그냥 재수씨 딴에는 그게 최선의 예의였나 보다 하고 덮어. 임산부라서 몸 성치 않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 거야? 제가 말하는 족족 동서편을 드는 남편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저런 여자랑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맘고생하는 저를 몰라주는 걸 보니 뭘 봐도 남편 탓이 제일 커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서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때는 한번 가보았어요. 어머니는 아주 그런 경사가 없다면서 틈만 나면 보러 가시는데 제가 동서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예 부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꼴도 보기 싫었으니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다른 일로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 말실수를 하셨어요. 그네 너는 규진이 키울 때 그냥 유치원 보냈었지? 저 둘째네는 쌍둥이 둘 다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미리 돈 내고 왔다더라. 요즘 뭐가 그렇게 비싸냐? 아유, 근데 시키면 좋다더라. 우리 아들은 남편 돈벌이상 당시에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교육기관은 보낼 수가 없었고 저도 한창 바쁠 때라 꿈도 못 꿔봤거든요. 둘째네야 뭐 돈 많으니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귀로 듣게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벌써 준비한답시고 저렇게 비싼 기관에 보내다니. 저러다가 진짜 서방님 돈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요. 꽤 오랜만에 통화하는 거라 저도 어색했지만 일단 동서도 기분 좋게 받긴 하더라고요. 형님 들으셨어요? 네. 저도 주변 동료들 보니까 일찍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살기엔 저도 상황이 쉽지 않고 일단은 영어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듣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기보다 애를 일찍 키웠는데 혼수 드는 것 같아서 달갑잖더라고요. 동서,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해? 아직 애기들인데 그렇게 원어민이 있는 기관에 미리 보내면서 감당이 되겠어? 애 한번 영어 유치원 보낼 거면 그 정도 교육비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습지도 않게 계속 써야 돼. 서방님 힘들지 않겠어? 제 말이 우습게 들리는지 동서가 아주 괘씸하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저도 복직했고 둘이서 버니까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의사인 자기네 둘이 버는데 니네랑 사정이 같은 줄 아냐, 주제에 뭘 걱정하는 거냐라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사사건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동서의 반응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기엔 어머니가 이 무렵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형제간에 계속 연락을 하긴 해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싸우기는 싫어서 저도 억지로 무시하고 참고 있던 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평소 앓고 계시던 부정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도 아니었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진짜 명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인지 지켜보는 저희도 너무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머니 뵈러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버텼고 며느리들도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얼마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버티시다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때에 장례식도 갑자기 준비를 하려니 여간 다들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급히 알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신혼 시절엔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었기에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가족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에 앞서 얼른 장례를 위한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니 신경 쓸 게 무척 많았습니다. 동서도 저도 우왕좌왕 하던 차에 다들 각기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린 것에 대한 감상을 제대로 가질 새도 없이 어쩜 동서는 저를 이다지도 변함없이 골탕 먹이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렇게 큰 일을 두고 꼭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어이가 없어서예요.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신경을 썼으면서 부의금에 대해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돌아가신 어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 부부보다는 서방님과 동선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훨씬 많이 조문을 오기는 했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압도적으로 동선의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장례 앞에서 이런 것들은 각각 자식들끼리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이 슬픔을 나누고 함께 했는데 네 돈 내 돈 하고 철석같이 따져가고 있어야 하냔 말입니다. 동서는 장례 와중에도 돈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부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몫을 따지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형님, 저희 쪽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아무래도 따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저희가 돌려드려야 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빠르게 봉투들을 챙기는데 안 그래도 돈도 많으면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화가 나서 바로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차라리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 여보, 당연한 거 아니야? 쟤네 손님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걸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외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저라면 똑같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동선에는 늘 저렇게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돈도 많은 주제에 어떻게 어머니 장례에서까지 저렇게 자기네 이득만 쏙 챙겨가는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은 각각 집에서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는데 꼭 그렇게 칼같이 잘라야 되는 건가요? 제 남편이나 서방님 사이에선 별말 안 나오고 있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서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이 문제 꼭 다시 짚어서 뒤집고 싶고 말 나온 김에 그간에 불만 있었던 것들도 터뜨릴까 생각 중이에요. 단 조카들이랑 제 아이 사이를 생각하고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게 좀 걸려서 고민인데요.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뒤집어야 효과가 있을까요?